화려한 장식, 잘 가꾸어진 정원이 딸린 주택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급 가구들이 놓여진 집의 내부엔 방금 저녁 식사를 끝낸 듯 차를 한 잔 마시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차 한 모금에 웃음이 오가며 화기애애한 가족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 그들은 누가 봐도 서로를 사랑해 보이는데요. 근데 이때 갑자기 뭐? 돈 아깝게. 한국이라고? 방금까지만 해도 행복하게만 보이던 가족들의 얼굴이 짜증스런 표정으로 바뀌고 집안의 공기도 순식간에 차가워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 대학 건축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케빈이라고 합니다. 제가 건축학과를 선택하게 된 것은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조립하고 그 원리를 알아가는 것에 대해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또 건축은 미와도 상당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예술성과 과학성 둘 다 뛰어나야 한다는 점이 큰 매력이었죠. 예술과 과학의 조합이라는 건 정말 아름다운 조합이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네덜란드는 건축하면 유럽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건축 강국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의 건축물들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에 늘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공부해서 언젠가는 나도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건축물을 만드는 사람이 될 거라는 큰 꿈을 가졌죠. 거대한 항아리를 연상케 하는 세계적인 건축물 보이만스 반 비닝겐 수장고, 전통시장과 아파트를 함께 결합해 지어진 마르크트 할,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큐브하우스 같이 혁신적인 건축물들이 셀 수도 없이 있는 곳이죠.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폭격으로 폐허가 되면서 도시의 건물 대부분이 복구가 불가한 상태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로테르담에서는 과거 모습을 다시 복구하는 대신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내면서 유럽에서도 건축하면 가장 대표적인 곳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라고 하면 보통 풍차와 튤립반 고흐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만큼 예술면에서도 뛰어난 건축가들이 틀을 깬 획기적인 건물들을 만들면서 네덜란드 곳곳이 예술적인 건축물들을 볼 수 있는 문화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을 공부하는 전 세계의 유학생들도 로테르담은 꼭 들려서 보고 갈 정도이니까요. 그만큼 네덜란드 건축은 세계적인 명성을 가졌다고 자부합니다. 유럽 전역에는 대부분 중세 건축물들이나 고전적인 건축물이 많은데 반해 네덜란드에는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예술품 같은 건축물들이 있거든요. 저는 항상 이런 나라에서 건축을 전공한다는 것도 즐거웠고 나중에 네덜란드에서 기록에 남을 건축물을 제작할 거라는 기대감에 대학교를 다니는 내내 피곤하고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나름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건 저의 절친한 친구들이기도 했어요. 모두 다 같은 전공은 아니지만 교양 수업을 들으며 친해졌죠. 제 친구들은 저와 같은 건축을 공부하는 친구도 있지만 미술, 인테리어, 음악 등 다양한 분야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항상 큰 영감이나 활력을 주고 동기부여도 해주는 이상적인 친구 사이일 거예요. 하지만 어느덧 곧 졸업을 하는 학년이 되어버렸습니다. 곧 취업을 하게 되면 각자의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처럼 함께 보내는 날들이 현저하게 줄어들 거라는 걸 우린 모두가 알고 있었죠. 사회로 먼저 취직한 선배들을 보면서 미리 그런 경우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졸업 전 마지막 방학에 우리끼리 기억에 남는 여행을 가자고 계획을 했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었어요. 친구들만 있다면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저와 비슷한 또래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으로 가는 여행이었는데요. 저는 액티비티나 발리 같은 섬을 원했지만 제 친구들은 만장일치로 한국에 가고 싶어 했죠. 이해도 가긴 했습니다. 최근 한국은 문화의 모든 방면에서 주목하는 국가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니까요. 음악, 미술, 인테리어, 패션까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친구들은 무조건 한국행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아시아권으로 여행 가는 것이 처음이라. 솔직히 다른 더 유명하고 좋은 국가들도 많은데 굳이 그 작은 나라로 단 한 번뿐일 졸업 여행을 간다는 게 탐탁치 않았어요. 조금만 고민해보겠다고 답했죠. 그러곤 그날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졸업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시아로 갈 것 같다고도 이야기 드렸죠. 그러니 부모님께서는 도쿄나 상해부터 물으시더군요. 저는 한국이라고 대답했는데 부모님은 한국? 아무리 한국이 대세라지만 여행까지 가는 건 좀 아깝지 않니? 라고 말하셨죠. 저도 같은 생각이라 아무래도 친구들에게 다른 나라로 제안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다음날 친구들과 식사 자리에서 친구들이 결정했냐고 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려는데 음악을 전공하는 제임스가 저에게 동양의 건축물이 궁금하지도 않냐고 묻는 것이었어요. 저는 솔깃해졌죠. 건축에 관련해서는 모든 것이 진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저는 일본이나 중국의 건축물이 더 궁금했지 한국은 그들을 따라 파생된 건축문화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끌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혼자만 주구장창 싫다며 고집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방학이 되고 우리는 결국 모두가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는 그렇게 주저하더니 막상 여행을 떠나니 설레는 마음이 더 가득해졌습니다. 저는 한국 건축물에 대해 자료를 프린트해 왔죠. 한국 건축물에 대해 자세한 자료를 찾아보고 싶었는데 네덜란드에서는 한계가 있어 인터넷으로 찾아 정보를 간추려 왔어요. 저는 뭐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완벽히 준비가 다 되었다 생각하며 들뜬 마음으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야 친구들과 모두 만날 수 있었어요.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딱 가방을 열었는데 순간 멍해져 얼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만 여권을 안 가지고 온 걸 알았죠. 민망하고 미안한 마음이 저를 감쌌어요. 어찌해야 하나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항공사의 사정을 이야기하니 우리 모든 인원이 다른 시간대로 변경할 수 있는 좌석도 없고 저 혼자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죠. 원래는 저 혼자도 변경해주지 않지만 한 좌석 정도는 해준다며 하더군요. 정말 불친절했지만 불평할 수 없었죠. 모두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먼저 출발해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도착하면 서로 연락을 하기로 하며 인사했죠. 다행히 엄마가 집에 계셔서 여권을 가져다 주신 덕에 저는 친구들과 2시간 반 정도 차이 나는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다음날 비행기를 탈 뻔했어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타긴 했지만 왠지 시작부터 삐걱거리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는 안내음이 들려왔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신이 나기 시작했어요. 짐을 찾고 어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공항 밖으로 나갔죠. 그러자 제 눈앞에 펼쳐진 공항의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규모와 건축 양식에 입이 딱 벌어지더군요. 뭐든 자신의 관심사만 눈에 더 띄는 법이잖아요. 저는 어디에 가나 건축 방식, 자재 등을 보는 습관이 있는데 한국은 외부 내부 모든 것이 완벽했죠. 공항의 내부는 녹지와 꽃, 수목이 살아 숨쉬는 에너지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우선 층고가 상당히 높았어요. 제가 배워왔던 대부분의 공항 층고보다는 높은 게 확실했죠. 보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개방감 가득한 대형 창으로 들어오는 자연광과 그 자연광. 아래에는 작은 공원, 녹지, 수목, 수경시설 등이 함께 배치해 건물과 어울린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스포츠, 게임 공간, 인터넷, 샤워룸, 안락시설까지 모든 것이 사람과 자연 휴식의 조화로움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자연 같은 공간이면서도 최첨단 인공지능 로봇도 함께 돌아다니고 있는 그 모습은 미래와 자연, 예술이 동시에 움직이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참이나 인천공항을 둘러보며 사진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공항은 국가를 대표하는 첫 관문이자 얼굴 같은 곳인데 인천공항은 안전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고 환경적인 모든 것이 완벽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공간을 에코적이게 설계하기 위해선 얼마나 힘든 것이라는 걸 저는 전공자라 알고 있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알아보니 실내 조명은 95%가량 에너지 효율이 높은 조명을 사용했고 조경 공사에만 25,000주, 관목은 73만 4천주나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또 실내 환경에서 관리가 수월한 수종을 선정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에 연못까지 조성했다는 건 정말 티켓팅홀의 천장은 수천 개의 루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큰 줄기의 구조체 사이에 짧은 루버들이 가로로 교차되면서 사다리 모양으로 곡선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각각의 루버가 저마다 각도가 달라서 이건 건축 중에서도 최고급 난이도의 기술입니다. 마감재도 정말 다양하게 쓰였는데 대부분 최고급 마감재로 분류되는 화강석 마감재 더군요. 건축 전공자이기 때문에 공항 한 부분만 봐도 이 나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흥분되는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잘 도착했다는 연락을 했더니 친구들은 동대문에 있다고 했고 저희는 한국의 궁궐인 경복궁에서 만나기로 했죠.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도 한국의 여러 건축물들을 눈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도로 건설도 대단히 체계적이고 효율성을 추구한 게 눈에 띄었죠. 특히 최신식 건물 사이에 한국의 상징인 궁궐이 함께 있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미래와 과거가 한 곳에 있는데 전혀 이상한 이질감이 없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건축 전공자로서 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궁궐 내부로 들어가자 그 장엄함 때문에 사진기 셔터를 멈출 수가 없었는데요. 내부를 보면서 깨달은 건 한국 전통의 건축물은 기둥이 굵지 않다는 특징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기둥을 사용하는 이유는 지붕의 무게를 균등하게 분산시켜야 하는 이유인데요. 한국은 시와와 닷돌이라 불리는 것이 각 기둥에 가해지는 하중을 줄여줘서 좀 더 가늘고 아름다운 기둥의 모양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구조였어요. 궁궐은 직선적이고 간결하면서도 나무와 돌을 주요 건축 자재로 사용했지만 지붕 구조가 상당히 정교한데요. 그 디테일로 만들어진 궁궐의 지붕은 상당한 기술력이라 거의 예술품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의 선조들은 예술품 안에 살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건축물들은 각부의 크기 비율이 여유가 있습니다. 빼곡하게 기교를 부리지 않았죠. 하지만 내구성은 워낙 탄탄하게 구성해 두어 견고했고요. 한국 궁궐을 보자 저는 바로 확신이 생겼습니다. 당장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물들을 좀 더 보러 빨리 다양하게 보러 다녀야겠다고요. 친구들에게 혼자 건축물 투어를 하기로 하고 따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국의 유명 사찰과 종로의 건물 등 가고 싶어 미리 검색해뒀던 곳들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가장 유명한 건축물들을 다니면서 놀라운 건축 공통점을 몇 가지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적인 건축물들은 모두 목조 건축물이라는 점입니다. 겨우 나무로 만들어진 건물이 70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 모든 기후 조건을 견디고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 믿기 힘든 사실이었죠. 게다가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을 사용한 건지 미스터리에서 자세히 찾아봤죠. 그러니 한국은 각 지방에서 특히 소나무가 많아 주요 건축 자재로 사용되고 그래서 목조로 된 건축이 주류를 이뤘다고 해요. 근데 바로 의문이 들었죠. 소나무는 수액이 많고 점섬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목재가 비틀어지기 쉽고 치목한 뒤 변형이 많은 편인데 한국의 건축물들은 어떻게 저렇게 견고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결구라는 건축 방식이 이 세월에서 건축물을 지켜준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한옥, 궁궐, 사찰 모두 한국의 목공 기술을 통해 지어졌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대목장이라 불리는 사람이 만들었던 거죠. 대목장은 지금과 따지면 건축가의 역할과 같았던 것 같습니다. 결구라는 방법은 세상에나 못을 사용하지 않고 각 나무와 나무를 조립해 있는 방식입니다. 정말 과학적이고 현대적이면서 자연 친화적인 방법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초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죠. 얼마나 위대한 방법인지 결구라는 목공 기술은 천년을 견디는 이음새라고 불리며 미적으로도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졌습니다. 또 한국의 건축 두 번째 특징은 한국의 사람을 위해 건축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유럽의 건축물들은 웅장하며 위용을 뽐내고 시선을 뺏겨버릴 만큼 화려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건축물들은 그렇지 않죠. 한옥의 배치는 일조와 풍향, 해와 바람, 자연을 언제나 염두에 두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건축물들은 대부분 한국의 고유 문화인 풍수지리를 바탕으로 설계되었다는 게 흥미로웠어요. 풍수라 불리는 건 지형, 물의 흐름을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워낙 평지가 없어 산, 구릉지대에 지어야 했는데 그런 자연을 어기고 새로운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 아닌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잘 조화되는데 최선의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건축물들은 한국인들의 성격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재료를 많이 쓰지 않고 생략했지만 그래서 오는 아름다움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나 어디서나 조용히 그렇지만 아주 융화롭게 조화되는 것이 마치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분야에서 활약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특징을 살펴보고서야 알았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명확한 차이점을 중국도 일본도 건축물을 화려함과 기교에 집중을 한 건축물들이 대다수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건축물은 오직 직접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현장감이 있습니다. 자연 속에 함께 들어가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이죠. 가장 큰 차이를 몸소 느낀 겁니다. 나중에 더 공부해보니 한국의 건축물은 물과 나무 건물로 나누어 6대 3대 1대 비율로 건물을 최소의 비중으로 배치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세 번째, 한국인의 미래를 다녀온 듯한 지능에 놀랐습니다. 사실 한국인들 기발하고 머리 좋은 건 다들 있는 사실이죠. 미에 대한 센스도 남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미 다가올 미래를 미리 예측하기라도 한 듯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시대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그 시절의 건축으로 만들어냈던 걸 보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트랜스포머를 연상케 하는 필요에 따라 공간을 바꾸는 방법인데요. 한국 건축물은 들문이라는 것이 있어 구조를 나누어 공간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들문을 들어 올리면 모든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는 확장된 무한의 거대한 공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공간이 살아 숨쉬는 듯 가변성이 있는 구조였죠.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한 마지막은 바로 한국의 단열입니다.
한국의 모든 건축물은 자재의 방식이 오직 단열을 위하고 있다는 걸 건축 전공자는 바로 알아챌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건물이 그 내부에 사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 지어졌죠. 건축 자재로 쓰였던 흙도 단열 효과가 가장 좋은 자재이고 억새의 나무 껍질 등을 섞어 단열을 탄탄하게 구축했고요. 특히 온돌이라는 한국의 고유 난방 방식은 따뜻한 돌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인데요. 방바닥에 돌을 깔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돌을 달구어 방을 데워 난방을 하는 구조로 집 전체에 고루 열을 전달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서양은 라디에이터 같은 난방기를 통해 공기를 덮이는 방식인데 난방기를 끄면 동시에 공기가 식어 추워지고 또 공기가 오염되는 단점이 있어 최근 트렌드에 맞지 않아요. 그 방식이 기후 위기를 발생시킨다며 큰 우려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온돌을 사용하면 방바닥을 고루 덮여주기 때문에 습기가 차지 않고 화재에도 비교적 안전, 한번 뜨거워지면 오랫동안 따뜻하게 해주고 난방용품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아 단층이라 비교적 크지 않았던 한국식 주거 문화에 아주 알맞았고 좌식 생활을 했던 한국인의 문화가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온돌 대신 온수 파이프가 따뜻하게 바닥을 만드는 방식으로 훨씬 더 진화되었어요. 한국의 온돌 문화는 이미 많은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유행이라는 것도 압니다. 졸업여행으로 가게 된 한국에서 느낀 것들을 보고서 저의 대학 생활을 돌이켜보니 나는 무엇을 위해 건축을 공부해 왔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건축의 아름다움만을 위해 자연을 희생시키거나 자연과의 조화보다는 건축적으로 여러 기교를 부리기 위해 독특한 기법이나 획기적인 예술품을 만든 것을 자부심으로 느꼈던 지난날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원하던 건축가는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보다 튀는 그런 건축물들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름답다고 자신하고 공부해온 건축물들은 어느 하나 한국의 건축물들만큼 자연을 존중하고 상생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정말 커다란 충격이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죠. 못을 쓰지 않아도 견고함을 가질 수 있는 결구 방식과 온돌의 원리를 더 배울 거예요. 저는 특이하고 독창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한국처럼 자연과 함께 살 수 있는 모두를 위한 건축물을 만드는 건축가가 되고 싶거든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